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멘텍의 이진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주로 요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왜 컨테이너가 대세가 됐는지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앞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상화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가상화하고 클라우드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일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상화와 클라우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가상화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레이어를 어떤 소프트웨어 형태로 추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입니다. 추상화한 기술. 그래서 네트워크 가상화,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추상화한 것, 이게 바로 가상화인 거고요. 클라우드는 뭐냐면, 이 가상화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전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잖아요. 구매하고 구축을 했는데, 이를 할당 개념으로 어떻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할당을 해주는 그런 자동화 운영 방식, 이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즉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민첩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운영 기술, 운영 환경, 이게 바로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물론 클라우드에서도 물리 서버, 물리 네트워크 할당이 가능합니다. 물리적인 자원만 가지고도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서버를 증설하거나 내가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즉시 서비스를 빨리 할당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상화는 클릭 몇 번으로 금방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할당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가상화가 편리하기 때문에, 또 자동화시키기 쉽기 때문에 가상화 기술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와 가상화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 왜 불편한지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왔던 레가시 방식, 그러니까 물리 서버에서 운영하던 방식, 가상화에서 운영하던 방식, 이런 모든 환경들이요,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레가시 방식하고 클라우드는 운영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운영 방법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제가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의 그릇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왔던 유기 그릇의 밥그릇. 그리고 지금 요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들 도시락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회용 용품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 배달을 받았다, 아니면 배민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즉석 음식을 밤에 야식을 배달시켰다. 그러면 유기 그릇에 담겨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일회용 용기에 담아옵니다, 그죠? 그러면 유기 그릇에서 우리 밥을 먹고 일회용 용기에서 밥을 먹었을 때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밥 먹고 나면 정리하는 방식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유기 그릇에 밥 먹은 거하고 일회용 그릇에 밥 먹은 거하고. 정리라는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방식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유기 그릇은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회용 용기에 우리 밥 먹은 거는 어떻게 설거지 하시나요? 버리시나요? 정리하는 목적은 똑같지만 방식은 다르죠.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종이컵에 물 먹은 거를, 그 컵을 버리면 되지, 걔를 설거지하게 되면 종이컵이 다 찌그러지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냐면요, 일회용 용기를 자꾸 설거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편하신가요? 설거지 때문에 집사람하고 남편하고 많이 싸우시잖아요, 집에서, 그죠? 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클라우드는 굉장히 편하다,
나한테 더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레가시에서 계속 해왔던 그 습관, 이런 부분을 운영 방식만 조금 바꾸시면 클라우드는 확실히 여러분한테 굉장히 편하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가시는 어때요? 견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리 서버를 많이 떠올라요. 근데 딜리버리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레가시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문제가 터지잖아요. 일용 용기가 똑같습니다. 그냥 버립니다. 삭제합니다. 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냥 구동을 시켜버려요. 다시 만들고 다시 구동하는데 수분 수초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존 레가시처럼 얘를 살리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런 구조가 바로 클라우드 구조예요. 그리고 리소스를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레가시는 좀 스태틱입니다. IP 주소도 고정돼 있죠. 맥 주소도 고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패스도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는 장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즉시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서 띄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IP 주소도 변동적이고 맥 주소도 변동적이고 스토리지 패스 이런 모든 환경들이 항상 변화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레가시에서 운영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옮기게 됐을 때 얘가 제대로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어요. 자, 왜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드라키, 라이센스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흔히 써왔던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기존 레가시에서 많이 깔아서 쓰십니다. 지금 클라우드에서도 물론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시스템의 호스트 아이디나 IP 주소나 맥 주소나 스토리지 패스에 같이 바인드 되어 있는 노드라키, 라이센스, 우리가 흔히 이제 라이센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라이센스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걸 클라우드에 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클라우드는 항상 IP가 바뀔 수도 있고 호스트 네임이 바뀔 수도 있고 스토리지 패스도 바뀔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내믹하게 리소스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바뀝니다. 근데 노드라키가 걸려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올리니까 제대로 작동 안 할 여지가 있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면서 오픈소스가 각광을 받는 이유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노드라키가 없죠. 그죠? 없고 내가 원할 때 배포하고 또 원할 때 확정하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인프라 아키텍처들이 보면 서비스들이 보면 서비스를 내가 마음대로 필요할 때 빨리 배포하고 빨리 확장하기 위한 그런 환경들이 클라우드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내가 확장하고 배포하려고 그럴 때 라이선스 키를 요구한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것 때문에 오픈소스로 많이 가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는 또 오픈소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기존 여러분들 레가시에서 운영하거나 클라우드 프라이빗으로 구축하시거나 아니면 퍼블릭을 가든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화된 기반의 서비스 영속성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여기 하나 더 클라우드는 하나 더 추가됩니다. 무한 확장 가능한. 기존 레가시는 무한 확장이 안 되죠. 무한 확장 하려고 그러면 서버를 계속 사들여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서버, 서비스 늘리고 늘린 만큼 비용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가 여러분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라이빗, 하나는 퍼블릭. 뭘 선택할 거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선 장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가장 좋은 장점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거기에 다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 있고 내가 필요한 만큼 쇼핑하듯이 카트에 담아서 그냥 서비스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또 단점이 존재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가 제공하는 그대로 그냥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구내식당 같은 데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못 하잖아요. 그냥 주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페테리아에서 주는 밥 먹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안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그냥 구축하는 겁니다. 뉴타니스와 같은 이런 HCI 사다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예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예요.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키텍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꾸밀지, 서비스를 어떻게 꾸밀지,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의 어떤 수준을 IaaS까지만 할지 파스까지 올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까지 어떤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SaaS까지 올릴지, 이런 전략이나 장기적인 플랜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내재하던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예요. 장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장점만 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만 취한 이러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떤 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재 여러분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착각하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 내가 쓰고 있는 온프라미스도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다 바꿔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온프라미스 그대로 두고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 재복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클라우드를 접하기 이전에 재복구나 백업 센터, 이거를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여러 자원들 많잖아요. 서버들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 많은 데이터베이스나 서비스들이 돌아갈 겁니다.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국내 보면 뭐 KT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AWS, 애저 굉장히 많죠. 이쪽으로 다 서비스를 실시간 복제하거나 데이터 소선을 합니다. 소선을 하고 온프라미스 쪽에 어떤 큰 이슈가 발생해서 서비스 불가능할 때, 그럴 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재복구를 구축한다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은 금융, 그다음에 대기업, 주요 관공서, 흔히 이제 돈이 마르지 않는 이런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산업군에서 실제 재복구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은 거의 그림의 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재복구를 함으로써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재복구를 다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먼저 한번 접해보는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서비스에 대한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2 데이터 센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프라미스에서도 내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요구되는 업무들, 보안이 상대적으로 뭐 민감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서비스 레이어로 딱 봤을 때 3T 구조로 여러분들 서비스 레이어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는 온프라미스에 두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필요한 웨바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두고, 뭐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 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이 중요한 뭐 개발계 같은 거는 이제 소스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죠. 이런 거는 내가 온프라미스 상에서 개발 테스트계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운영계는 저기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배포를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누타닉스하고도 최근에 모 항공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프라미스 상에서 누타닉스의 어떤 플랫폼 위에 파스를 올려서 개발 테스트를 하시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그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예약, 이런 예약 시스템에 이런 거는 AWS 상의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때 개발된 항목들을 운영계가 위치한 퍼블릭 클라우드로 배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버스팅이 일어났을 때 서비스가 폭주를 하는 거죠, 갑자기.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버스팅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주로 이제 버스팅을 누가 일으키느냐, 외부 모르는 고객들, 그러니까 대외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외부의 고객들이 접근하는 이런 시스템들의 버스팅들이 주로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사실 인터넷을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장소와 수단이 주로 PC, 그리고 집, 직장, 게임방 이렇게 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모바일 때문에. 수시로 접속을 하잖아요, 모바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러다 보니까 버스팅 자체가 예측이 안 돼요. 갑자기 서비스가 막 폭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기관의 어떤 홈페이지가 갑자기 막 다운돼 버리고 서비스 폭주해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죠? 예. 자, 이 버스팅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자, 이럴 때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우리가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버스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서버를 막 늘려야 돼요. 예. 근데 온프라미스 상에서 서버를 늘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죠? 예. 저희 고객 중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 고객 같은 경우가 한번 뭐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예. 갑자기 이제 학기 시작 때가 되면 수강 시청 막 폭증을 하죠. 예. 그러면 그 학기 시작할 때 그 몇 시간, 한 며칠 서비스 운영하는 것 때문에 서버를 수백 대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고객 같은 경우가 원래 수강 시청 관련한 거가 딱 2개 운영하다가 예. 시즌이 되면 한 120, 30대 늘려야 되거든요. 예, 어느 세월에 그 서버를 늘릴 거냐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쉽게. 예. 이러한 방식으로 버스팅이 일어났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순간적으로 확장을 시켜주고 다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다시 자동으로 회수 외울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방식으로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연결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굉장히 쉽게 우리가 구축을 하거나 내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어느 플랫폼이 적합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물론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맞추면 될 거예요. 아까 이제 누타닉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누타닉스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베어메탈에다가 누타닉스 깔아가지고 하이퍼바이저를 동시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사항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온프라미스는 A사의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그 하이퍼바이저를 내가 사용했을 때 하이퍼바이저가 다르기 때문에 VM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치려니까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환경상에서 내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호환성이 유지되는 그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플랫폼,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이제 부산 내려와 보니까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컨테이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트 OS 위에 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환경이 호스트 OS 상에서 그 환경값들이 제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OS 상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한다라고 개발자들이 다 호환 테이블을 다 제공을 해줬죠. 그럼 OS 환경이 바뀌어버리거나 하이퍼바이저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못해요. 항상 맞춰야 돼요. 근데 이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이게 바로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자, 이 컨테이너 안에는요,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환경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OS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OS와 컨테이너 상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간에는 서로 비종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장점을 제공해 주나요? 이직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웬만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오해하시는 게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야지만 컨테이너화 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컨테이너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은 OS 배포판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OS의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이퍼바이저가 뭐가 되든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프라미스가 뭐 A라는 하이퍼바이저를 쓰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쪽이 B라는 하이퍼바이저를 쓸 수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 서로 다른 하이퍼바이저의 VM 구간에서 컨테이너는 왔다 갔다 호환성 유지하면서 확정을 하거나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표준화 플랫폼으로 추상해서 했던 게 VM을 많이 써왔잖아요, 그죠? 근데 VM은 안에 OS를 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OS의 정수성이 존재하고 OS로 인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컨테이너는 안에 OS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앱 사이즈 그대로고 OS가 없고 사이즈가 작다는 의미는 로딩되는 속도가 어마무지하게 빠릅니다. 수초면 로딩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장점을 컨테이너가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컨테이너가 각광받는 첫 번째 이유,
환경의 일관성. 예, 어떠한 환경이 되었든 간에 애플리케이션은 자기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이런 환경의 일관성이 바로 컨테이너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2014년부터 컨테이너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 컨테이너를 왜 쓰게 됐냐면 저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분투 기반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은 우분투 기반으로 개발했으니까 고객사의 운영 환경이 우분투 리눅스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분투 리눅스를 안 깔아 주시더라고요. 고객분들이. 예, 어느 고객은 레드햇, 어디 가니까 센터OS, 어디 가니까 수세, 어디 가니까 오라클 리눅스. 이런 우분투 빼고는 다 깔아놨어요. 우분투만 안 깔아줘요. 예. 그럼 저희 뭐 해야 됩니까? 저희 뭐 해야 돼요? 예. 뭐 어떤 분은 뭐 프로젝트 포기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센터OS로, 레드햇 리눅스로, 수세 리눅스로, 오라클 리눅스로 다 컨버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컨버전해서 잘 돌면 돼요. 근데 잘 안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컨버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예.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도 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또 OS가 또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버전마다 죄다 다 컨버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OS를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업데이트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영향도 다 분석해가지고 또 패치해줘야 되고.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 무진장 많죠. 괜히 소프트 하나 만들었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컨테이너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예, 저희 우분투의 환경값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리눅스라는 OS는 커널은 다 공통적입니다. 근데 각각 배포판마다 고유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값, 주로 이제 바이너리하고 라이브러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환경값들을 컨테이너 하나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최적으로 돌 수 있는 환경, 뭐 JDK 버전, 그리고 또 뭐 어떤 우분투의 환경들,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이 소프트웨어가 운영을 그동안 해왔던, 개발되었던 환경하고 전혀 다른 레드햇이나 센터OS나 우분투가 아닌 뭐 또 오라클 리눅스나 페도라 리눅스나 수세 리눅스 올려보니까 굉장히 잘 돌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컨테이너가 주는 첫 번째 매력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개발자 생산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그죠? 더 이상 다른 OS로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밤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OS가 없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단 메모리 적게 먹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보안 패치하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 영향도 때문에 보안 패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상관없이 OS는 OS대로 또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하고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하이퍼바이저는 환경이 달라요. 자, 이런 경우 컨테이너는 문제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얘기 나오면 컨테이너가 다 따라붙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OS가 있고 없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는 제 표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들을 다 이 표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배포할 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파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이아스 있고 파스 있고. 파스 얘기는 왜 나오게 되냐? 바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빨리 변한다는 의미는 앱을 빨리 또 개발을 해내야 되고 빨리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아이아스를 가지고 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 아이아스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만 할당해주고 그 나머지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작으로 다 깔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파스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것마저도 템플릿화해서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아스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자동을 했다면 파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할당, 확장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바로 파스예요. 그래서 더욱더 높은 생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다 파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파스는 왜 컨테이너가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 자, 초기 파스는 VM이었어요. VM이었는데 왜 컨테이너로 가게 됐냐? VM으로 하려니까 VM 안에 OS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말고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이미지화해서 제공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OS와 하이퍼바이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무지하게 많은 샌드박스를 만들어야 되는 이슈를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부 종속성이 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 환경에서는 자동화가 컨테이너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다 컨테이너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게 됐을 때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바로 탄생한 게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존재를 했었지만 지금은 쿠버네티스 자체만 남아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아니면 뭐 레파지토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서비스에 대한 빌드 배포를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 CI/CD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겉들여서 전체적으로 만든 거, 이 플랫폼이 바로 파스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마스터러라는 놈이 존재를 하고요. 네, 서버에 그 기존의 앱을 그냥 올렸다면 이걸 바로 파드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앱을 싸서 배포하는 구조, 이게 바로 파스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배포를 자동화해 줄 수가 있고요. 자동화해서 배포된 서비스가 확장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비스가 폭증한다 그러면 지금 엔지니어 불러다가 와스 늘리고 L4 엔지니어 불러다가 로드 밸런싱 해야 되고 다 수작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거를 다 자동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빌드, 배포, 예. 이런 과정들 지금 다 수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또 다 자동화해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파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파스가 제공해 주려는 목적은 생산성의 극대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IaaS까지는 굉장히 잘 꾸려놨었어요. 근데 그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만 우리가 자동화했지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다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자동화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파스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서버, 가상 서버,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게 다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이 아이템을 잘 활용을 해서 나의 생산성을 더 높일 거냐, 우리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세션은 다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텍이라는 회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부산 지역에서도 멘텍이라 그러면 유명한 건 서버,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이중화, 재복구, 이 기업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파스는 저희가 아코디언이라는 제품으로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7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이제 경북, 경남 뭐 다 포함해서 한 3군데 정도 고객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물론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의 목적은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줬는데 그게 플러스 하나를 더 애돈했습니다. 무한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정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제가 뭐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했는데요. 이따 지금 이제 커피 브레이크죠. 끝나고 저희 부스로 오시면 뭐 저희 아코디언이 누타닉스 플랫폼에서 뭘 더 해줄 수 있는지 상세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